2004년 6월 18일 새벽, 텍사스 중부의 작은 도시 리엔더.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도로 아래 제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쉐보레 카발리어 한 대가 보였어요. 그 차는 제방 아래로 추락해서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차량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어요. 바퀴는 녹아내렸고 타이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차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죠. 안타깝게도 운전자 역시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탄 채로 발견됐어요. 5.4kg 정도의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보이지 않았고요. 두 다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소방관과 경찰들은 이전에도 불에 탄 시신들을 본 적은 꽤 있었지만 이렇게 끔찍한 건 처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저주일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사건과 더불어 스릴러 영화와 소설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J 채널입니다. 오늘은 2004년 텍사스 중부에서 발생했었던 실제 사건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다 보면은 중간에 뭐라고 싶은 반전이 한 가지가 팍 튀어나오게 돼요. 그 반전이 뭔지 오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까지도 쭉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사고가 난 차량을 조회해보니 이 리엔더에 거주하는 24살의 클레이튼 다니엘스라는 사람의 차로 확인이 됐어요. 급히 클레이튼의 집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의 21살 된 아내 몰리가 어린 두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젊은 청년이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에게는 더 어린 아내와 아기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아내 몰리는 차 안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신발 조각과 모자에 붙어있던 핀, 또 목걸이 등을 보고 이 시신이 남편 클레이튼이 맞는 것 같다고 울먹이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남편이 말도 없이 어제 차를 갖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길래 저도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진정이 된 몰리는 남편이 최근에 있었던 재판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다면서 어렵게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망한 클레이튼의 아내가 언급한 재판은 남편 클레이튼의 친척이 8년 전 이 클레이튼이 자신의 아이에게 못된 짓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이튼이 16살일 때 자기 친척의 7살짜리 아이를 성폭행했었던 사건이었죠. 경찰은 친척의 말을 근거로 이 클레이튼을 기소했고 그 이후 오랫동안 수사가 이어졌대요. 이 클레이튼은 본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경찰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최근 검찰과의 합의 끝에 30일의 단기 구금과 10년의 보호 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전하면서 이 아내의 몰리는 우리 남편은 혹시라도 장기 징역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이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남편은 아주 우울해했고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해왔었다는데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슬퍼했어요. 자동차 수리공으로 일하던 24살의 클레이튼은 사고 당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술을 마신 뒤 과속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추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막 엄청 크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이 몰리의 엄마, 즉 클레이튼한테는 장모님이 되겠죠? 그녀는 사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데 여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사위가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나 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고 담담히 설명을 해요.
보니까 클레이튼은 지금까지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고, 특히 최근에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친척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클레이튼의 장례식에서는 친구가 추모사를 하다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죠. 반면 남겨진 아내 몰리와 두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지인,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어요. 몰리를 잘 모르는 주민들마저도 이들에게 돈이나 식료품을 보내왔습니다. 또 직장 동료들은 몰리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생명보험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알고 그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며 $1,000를 모아주기도 했어요. 사고 직후 친구와 가족들은 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텍사스주 리엔더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몰리의 여동생 멜리사는 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빌린에서 몰리의 집까지 온몸에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태로 한 걸음에 찾아왔어요. 형부 없이 남겨진 언니, 그리고 그 언니가 책임져야 하는 두 아이 앞에서 차마 뭐라고 위로의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리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몰리의 태도에서 좀 묘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주변의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고, 심지어 가난한 과부와 아버지 잃은 아이들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며 일할 때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모에게까지 돈 좀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지요.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화재 사고로 생각했어요. 클레이튼이 신변을 비관해서 일부러 차를 제방 아래로 몰아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과속 중에 실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량 상태나 사고 현장이 이러한 경찰의 예상과 전혀 맞아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우선 도로에 스키드 마크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에 왜 타이어가 쫙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자국 있잖아요. 그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한 운전자라도 사고를 직감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게 일반적이라서 이 스키드 마크가 꼭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클레이튼이 자살을 시도한 거라는 얘기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만약에 자살을 결심하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거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게 납득이 일단은 되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가 달리고 있었던 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이 시속 95km였는데요. 이 경우에 달리던 차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추락을 했어야 말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클레이튼의 차량에는 고속 충돌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굴러 내려가다가 제방 아래에 멈춰 서버린 것처럼 별다른 충격의 흔적이 보이질 않았죠. 마치 누군가 정지해 있던 차량을 손으로 밀어서 굴려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이상한 점은 차량 하부의 연료 탱크였어요. 일반적인 화재 차량에서는 사고 충격으로 이 부분이 크게 손상되면서 불이 붙는데 이 사고 차량의 연료 탱크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렇다면 불은 도대체 어떻게 난 것일까? 화재 원인조차 미스테리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운전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뒤에 더 자세한 사항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단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클레이튼은 성범죄 유죄 판결로 한 달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는데요. 피해 아동의 아버지였던 그 친척이란 사람이 이 클레이튼이 너무 약한 형벌을 받는 것 같다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그 친척이 주변에다가 이 클레이튼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며 혹시 그가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닌지 좀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죠.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윌리엄 탈라만테즈는 23년간의 경찰 생활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지만 이번 사고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이상의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만 같은 강한 느낌이 왔대요. 부검인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부검한 끝에 그의 폐에 그을음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망자가 화재 속에서 숨을 쉬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즉, 강렬한 불의 열기로 폐가 먼저 닫혀버렸다거나 아니면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검인은 이번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가족들의 확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으로 어쨌든 좀 근거를 갖춰서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잿더미만 남은 시신에서 DNA를 조금이라도 추출하기 위해서 다소 좀 섬뜩한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요. 쇠톱으로 엉덩이 뼈를 잘라낸 후에 추출된 골수에서 DNA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를 클레이튼의 어머니 DNA 샘플과 비교하는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유전자 복원과 비교 분석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는 동안 우선 차량의 화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보자 결정을 내렸어요. 이 사건이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고의 방화에 의한 살인사건인지를 판단 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재 전문 수사관은 차량의 연료 라인, 점화 장치, 배터리 등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파손이나 조작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차량이 전소돼서 운전자가 사망할 경우에 좀 잔인한 얘기지만 사람의 몸이 불에 타면서 그 몸 속에서 흘러나온 피와 체액의 흔적이 차량의 좌석이라든가 하부에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차량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신이 불에 타기도 전에 이미 마른 나무 토막처럼 말라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화재 전문 수사관은 잔해 샘플들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샘플에서 수채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액체 착화제의 미네랄 스피릿 성분이 검출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누군가 수채 불을 붙였다라는 것은 단순 사고가 아닌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 살인 사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경찰은 우선적으로 아내 몰리 그리고 이 남편 클레이튼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그 친척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탐문 과정에서 아내 몰리에 대해 좀 수상쩍은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몰리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무려 10만 달러나 수령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죽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 등이 있었어요. 몰리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여성도 이 집에서 어떤 남성을 봤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여동생 멜리사의 경우에도 언니로부터 새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몰리는 자기가 클레이튼을 만났던 바로 그 술집에서 이 새로운 남자친구 제이크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제이크는 죽은 남편 클레이튼의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도 정작 여동생은 언니의 새 남친 제이크를 실제로 만나볼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몰리의 말에 따르면 제이크는 트럭 운전사라서 늘 도로를 달리는 직업이라 바쁘다고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동생이 우연히 몰리의 휴대전화를 슬쩍 보게 됐는데 거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들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막 사랑해 이런 말들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동생은 사랑해? 너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편 죽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벌써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할 단계인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몰리의 친한 친구 에이미는 이런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몰리는 새 남자친구 제이크에 대해서 저한테 거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몰리는 사무실에서 항상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몰리 자리로 가까이 갈 때마다 몰리가 재빨리 화면을 감추곤 했단 말이죠. 자, 몰리는 대체 주변 사람들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왠지 그 사건 사고 스토리에서 우리가 뻔히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아내가 보험금 노리고 남편을 어떻게.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러던 중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던 그 신원 확인 작업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이 작업의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DNA의 주인공, 즉 그 불에 탄 시신이 클레이튼이 아니었어요. 불에 탄 채 발견된 그 차는 클레이튼의 차가 맞는데 거기서 죽은 채 발견된 시신은 클레이튼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찰은 즉각 몰리의 집 주변에 잠복을 하면서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중심에 그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끈질기게 몰리를 지켜봤더니 소문대로 몰리에게는 정말 새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리에 새로 생겼다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예전 남편 클레이튼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슷했냐면 머리 색깔이랑 수염 스타일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가 거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클레이튼은 금발이었는데 이 새 남자친구는 검은 머리다. 이 정도만 달랐던 거죠. 경찰은 몰리와 그 새 남자친구 제이크를 지켜보다가 이들이 타코벨 식당으로 들어가자 얼른 따라가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경찰들도 그 몰리의 새 남친 제이크를 딱 쳐다보고 그 역시 경찰들을 쳐다봤어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넬슨의 증언에 따르면 제이크는 경찰을 보자마자 얼굴에 딱 젠장 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브리토를 먹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했어요. 당황한 남자는 운전면허증을 내밀면서 자신을 제이크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제이크라는 그 남자를 경찰서로 연행했어요. 그리고는 제이크의 DNA 샘플을 채취하면서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 제이크란 남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입니다. 본인이 클레이튼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포자기한 듯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서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살기 싫었고 아이들과 떨어져서 감옥에 가기도 싫어서 죽은 척 사고로 위장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들어놓은 생명보험금 11만 달러를 수령하면 멕시코로 가서 성형수술이랑 치아 교정을 받고 새 얼굴로 새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다고 밝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아시겠죠? 클레이튼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서 본인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럼 가장 중요하고 소름 끼치는 사실이 뭘까요? 그럼 그 차에 있던 시신은 누구란 말인가? 경찰은 불에 탄 시신이 누구냐고 클레이튼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결국 경찰은 그를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구치소에 감금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소환된 아내 몰리는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기는 진짜로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고 후 한 달 뒤쯤 그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여보, 나 살아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또 여동생이 집에서 봤던 그 남자도 사실 클레이튼이 맞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 불에 탄 시신도 누군지 자긴 정말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렵 클레이튼과 같은 방에 수감이 됐었던 동료 재소자로부터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차에 있던 그 불에 탄 시신에 대해서 줄곧 답변을 거부해왔던 클레이튼이 동료 죄수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흘렸던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묘지에서 시신을 파내 차에 실어서 방화했다. 클레이튼이 이런 말을 자랑하듯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경찰은 곧장 구치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에게 시신에 관해서 캐묻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놈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답변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그의 집과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페블 마운드 묘지를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덤들 중에 한 곳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해냈죠. 다른 묘지들은 다 이렇게 잔디가 잘 덮여 있고 표면이 평평했는데 유독 딱 어떤 한 묘지만 마치 최근에 파헤쳐졌다가 대충 다시 흙을 덮은 듯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묘지의 주인은 샬롯 데이비스라는 사람으로 6개월 전에 사망한 81세의 여성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그녀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묘를 파가지고 그 관을 열어봅니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관 속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 클레이튼이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클레이튼이 샬롯의 묘지를 우연히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매장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시체에서 몸의 형태가 좀 남아있는 사고로 위장하기 좋은 시신, 또한 가족이 별로 없어서 묘지가 파헤친 걸 눈치챌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의 묘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찾아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클레이튼이 오랜 기간 상당히 공을 들여서 범죄를 준비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이 클레이튼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몰리와의 공모인지를 밝혀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몰리는 처음 소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고 한 달 이후에서야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죠. 하지만 경찰은 그런 몰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그렇게 경찰은 몰리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컴퓨터를 포렌식해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컴퓨터는 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어요. 이 바이러스는 그녀가 컴퓨터를 가지고 한 모든 일을 텍스트 형태로 따로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인터넷에 검색한 단어들도 들어있었는데요. 묘지, 신원불명의 시신, 불에 탄 시신, 차량 화재와 시신의 전소, 화장 등 사건과 관련한 단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자, 이제 너무나도 명백해졌죠. 몰리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도적으로 남편과 함께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드러났어요. 이 외에도 집 수색 과정에서 주방 찬장 안에 놓여 있었던 액체 착화제가 발견이 됐고요. 분석 결과 이 착화제 성분은 차량 화재 사고 당시 검출됐던 그 성분과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로 코너에 몰리자 몰리는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어요. 몰리가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이러했습니다. 남편 클레이튼은 좋은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척이 그가 청소년 때 저지른 문제로 고발을 해왔어요. 경찰은 그 친척의 말을 믿었고 그 결과 남편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남편은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로는 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자라서 아빠가 그런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기였다고 해요. 이 두 부부에게 클레이튼이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스러운 낙인을 넘어 부모이자 부부로서 그들의 삶의 모든 면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클레이튼 재판 일로 지금처럼 학교 맞은편에 살 수도 없게 됐어요. 이사를 가야 되고 아빠로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갈 수도 없게 될 거고,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부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끝에 CSI나 범죄수사 방송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사망으로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따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클레이튼이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성공한 두 사람. 클레이튼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각각 4살, 5살 된 두 아들이 아빠 하고 부르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클레이튼은 아이들한테 나는 니네 아빠가 아니고 너희들 엄마의 새 남자친구 제이크야 라고 말했답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어리둥절해 하니까 엄마 몰리 역시 얘들아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엄마 새 남자친구니까 앞으로는 제이크라고 불러 라고 여러 번 교육을 시켰대요.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들 눈엔 분명히 아빠인데, 우리 아빠 맞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몰리는 도대체 이 과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쩌다가 성범죄자 남편을 돕기까지 하게 된 걸까요? 이 몰리의 증언에 의하면 클레이튼이랑 결혼할 당시까지만 해도 몰리는 남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몰리 본인은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래요. 이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떡해, 남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해, 저렇게 보면 어떡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일은 이미 생겼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리가 어떻게 하느냐? 클레이튼이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억울하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은 불운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해요. 되게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살짝 이상한 것 같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도 몰리는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그 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좀 저질러야 했다라는 듯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고 몰리는 끝까지 본인은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의 결말. 자, 이 사람들 대체 무슨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 몰리는 보험 사기와 범인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클레이튼은 보험 사기, 방화, 묘지 훼손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엽기적인 범죄에서 누구도 다치거나 희생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부부의 재판 중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이 사건은 텍사스 주만큼이나 큰 규모의 조작이었다. 이 20대 부부는 자기네 딴에는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시체를 묘지에서 도로 파내 불을 지르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었죠. 나는 너네 아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기 스스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셈이 됐죠. 몰리는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 보험회사는 DNA 결과가 나와서 그게 클레이튼인 게 확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결국 부부는 이 모든 짓거리를 버려놓고도 보험사로부터 돈 한 푼 받지 못했고요. 그들의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애들은 뭔 죄냐고요. 지금 아빠 분명히 우리 아빠가 맞는데 나 아빠 아니야. 엄마도 이 사람 너네 아빠 아니야.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뭐예요. 매번 이런 끔찍한 사건 얘기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요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는 빠른 손절이 미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손절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 게 아니고 막 성범죄 저지르고 저런 사람? 이런 사람과는 빠른 손절이 미덕이다. 같이 나락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가족이,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잘라낼 수가 있겠냐. 이게 솔직히 머리로는 알아도 감정적으로 솔직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점에서 또 궁금한 게 몰리는 이 범죄를 사랑 때문에 같이 저지른 걸까? 돈 때문에 같이 저지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을 도와야지만 11만 달러였죠. 그 큰 돈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하고 보험금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랬다면 몰리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지금 몰리는 되게 사랑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이런 걸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돈 때문에 결국 남편과 공범이 됐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실제 사건이랑 소설, 영화 줄거리 좀 다양하게 이제 섞어서 전해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골고루 영상들 시청해 주시고 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